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시시콜콜한 어른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B급 이야기. 자식 투자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 애를 안 낳으시는 분들은 이게 저 의미가 없는 주제일 수 있는데, 애가 없다 그래도 내 주변의 형들, 내 주변의 친구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에 들어가는 돈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들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금액이 도대체 맥시멈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미니멈은 어느 정도인지, 제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제가 추정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자식이 없어도 상식적인 부분이 있는 얘기입니다. 재미로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직업 중에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버는 직업들이 제 기준 한 10년 전에 주변의 지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장감독 월드라는 카페를 운영을 했었고, 거기에는 제가 신분증을 직접 보면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되신 분들만, 사회적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자신을 밝힐 수 있는 사람, 진짜 신분증을 저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카페장인 저한테. 그런 분들을 800명 정도의 회원들을 받아서 제가 한 3, 4년 이상을 장감독 월드라는 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운영을 하지 않지만, 지금 제가 멈춘 지 꽤 오래됐지만, 그 장감독 월드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그 비즈니스 하시려는 분들을 서로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뭐 저를 통해서 뭔가 그런 모임들이 되게 활성화됐었어요. 그 안에는 굉장히 진짜인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모로.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분들은 이 세상에 워낙 많지만, 적어도 누구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까고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에서는 좀 꿀리는 사람 못 들어오죠. 그곳에서 제가 여러 직업군들의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그런 모임에서 대화를 하고 그래 봤는데, 기억에 남는 그 직업군 중에 한 분이, 그 와이프가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바이올린을 가르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제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는 뭐 애기도 없었지만 당시에 궁금하더라고요. 바이올린 교육을 받으려면요, 일단 바이올린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건 제가 상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들은 얘기입니다. 그 분한테 직접, 그 여자분한테 직접 다 들은 얘기고, 사실에 기반한 얘기예요. 바이올린 가격이요,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4살부터 시작했대요, 바이올린을. 집이 그래도 좀 부유하게 살아서 바이올린을 그때 사준 게 1억짜리 바이올린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0년 전 얘기인데, 그분의 나이가 지금 뭐 20대 중반, 중후반 정도 되는 나이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30년 전 얘기죠. 30년 전에 바이올린을, 1억짜리 바이올린을 사준 거예요. 4살짜리 애기한테. 바이올린을 사야 바이올린을 트레이닝 받고 바이올린 리스트가 되기 위한 기초 학원을 다니게 되는 거니까. 1억짜리 바이올린은 도대체 어떤 바이올린이냐,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집에 놀러 와서. 그 남편하고도 워낙 또 형 동생으로 친했으니까. 세상에나 되게 옛날 그 고가구이 느낌이 나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이올린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모던하고 빈티지로 나눈다고 하는데, 이 빈티지 개념이 이게 이제 1억이 가는 거예요. 최소 1억 이상. 나온 지, 이 바이올린을 만든 지 100년 된, 딱 100년을 기준으로 100년이 넘은, 생산된 지, 그게 이제 빈티지로 가고, 그리고 100년 이내, 70년, 50년, 뭐 이렇게 만들어지 그 정도 되는 거는 모던, 뭐 이런 개념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키는 이 활대는 계속 키니까 이제 마찰에 의해서 계속 수선해서 가야 되는 거고, 이것도 뭐 가격 만만치 않을 거고, 수선비도, 수선하는 사람도 제가 알아요. 이거 수선으로 외제차 끌고 다닙니다. 활대 수선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그 대부분은 이제 대학 교수들, 음대 대학 교수들에 의해서 이런 악기 가격이 형성이 되고, 아마 뒤에 분명히 저의 대화 수제는 순수하지 않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뒤로 음악 교수와 이런 그 악기상과의 분명히 뒤에 네트워크는 존재할 거예요. 뒷백머니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한국은 그렇게 다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가 또 그렇게 돌아가죠.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어린 4살이 바이올린을 키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살 때 부모가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100년 된 거 좀 쓰셔야죠. 100년 된 거는 1억입니다. 1억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1억짜리 바이올린 사는 겁니다. 그럼 1억짜리와 1억짜리 아닌 거의 차이는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빈티지로 들어가서 이 나무가 100년이 넘어가면 음악 그 감상을 하려고 콘서트홀에 모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바이올린이나 첼로의 그 공연을 들으러 온 사람이
마이킹이 된,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에 마이크를 대서 앰프로 소리를 들으려고 그 자리에 오는 사람보다는 진짜 바이올린의 소리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 바이올린의 그 진짜 현에 나오는 그 울림통에서 나오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누가 마이크 꽂아가지고 마이크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일부러 콘서트홀에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마이킹이 안 돼 있는 바이올린의 개념이, 여기서 100년 된 바이올린이 그 진가를 발휘한다. 그 무슨 조화인지 100년이 된 바이올린들은 켰을 때 소리가 그 관중석 2층 끝까지 다 도달하더라.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저는 들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렇게 소리가 커? 했더니 그냥 방 안에서 그냥 켜주시더라고요. 직접 진짜 연주를 그 자리에서 워낙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기 때문에 켜주는데, 세상에나 소리가 진짜 크더라고. 진짜 우리가 그 TV에서 보는 그 바이올린의 그 소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소리가 커요. 자, 이게 빈티지의 어떤 그 능력이다. 1억짜리 악기값만 1억이 드는 게 아니에요. 매년 그 트레이닝비, 학원비가 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음대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을 생각하는 그 정도 돈이 아닙니다. 음대를 갔다라는 것은, 그 중에서 특히 현악기는 상당히 집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못 가요. 게다가 유학까지 가려 그러면 독일 이런데 가려 그러면 아주 안드로메다급의 자금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바이올린 세계에 이제 어떤 맛을 보여드렸죠.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든다. 아마 그게 성인까지 교육을 시키려면은 한 50억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그랬을 때 그럼 무슨 직업을 갖느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바이올린 리스트가 돼서 우리가 흔히 하는 공연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런 시나 도,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시립 교향악단에 들어가는 거. 그보다 더 높은 레벨은 개인, 자신의 이름을 걸고 콘서트를 가질 정도의 레벨. 굉장히 많은 콘서트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세계적으로 인정도 받아야 될 거고, 어마어마한 스펙이 쌓여야 되는 부분일 거고. 그렇게 안 된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학원, 바이올린 학원을 차리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안 된 분들은 시집을 잘 가겠죠. 집안도 원래 좋을 테니까. 좋잖아요. 스펙이, 바이올린 리스트 스펙 좋습니다. 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난 그분은 되게 잘 풀린 케이스예요. 한 달에 부모가 적어도 돈 1,000만 원 아니면 3,000만 원 이상 한 달에 그렇게 버는 직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가 투자를 한 겁니다. 원래 여유로운 부모였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일이고, 요즘 걸그룹들도요, 다 투자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옛날이 아닙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야, 그리고 엄청나게 스펙이 좋아야, 그리고 엄청나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좋고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요즘은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아티스트가 되고 영화 감독이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성공하신 분들 보면 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누구누구 집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떤 가문의 장관급, 그런 급들의 자식들이 누구누구 집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지원을 아낌없이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능력이 탁월해. 본인도 굉장히 이걸 또 열심히 했고,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TV에 나오는 어느 정도 수준 레벨에 있는 각계각층의 그 예체능계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러면은 밥벌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분은 그 드라마의 음악에 바이올린 연주로 풀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드라마 OST에 불려다니는 거죠. 거기에 그 OST 녹음을 하기 위해서. OST 녹음도요, 그 원래는 이제 간지는 뭐냐면 한 40명 관현악단 이렇게 풀 오케스트라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딱 우리 흔히 외국계 감독들이 OST 제작하는 과정들, 아주 큰 영화들 할 때는 간지나게 그 한 40-50명의 관현악단이 와서 그 엄청난 그 스케일로 음악을 지휘자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맞으니까,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가상악기도 발달돼 있어서 굳이 연주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바이올리니스트 한 명을 불러서 4번을 연주시키는 거죠. 그럼 4개의 바이올린이 똑같은 것을 연주해도 그래도 합주가 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레코딩을 해서 관현악의 느낌을 내는, 그게 일반화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음악,
바이올린 파트를 가서 연주를 하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로 그 업계에서 제가 이름을 날리고 있어서 한 달에 뭐 적게 벌면 1,000만 원, 또 그리고 많이 벌면 2천만 원까지 버는 그런 직업군에 속해져 있어서 굉장히 삶이 윤택하더라고요. 부모가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한 50억 정도 투자를 하니까 그런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직업군. 이 아버지를 저희가 알아요. 제가 한참 이제 두카티 타고 막 레이싱 뭐 훈련하러 다니고 이렇게 트레이닝이라 그러죠. 프로 선수들에게 서킷에서 이 코너 이렇게 타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안전교육도 받고 그런 거 한참 제가 했을 때가 있었어요. 태백에 있는 그 서킷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멀리 가면은 그 전라도에 있죠. 그 F1 서킷 뭐 그런 데서 하루 날 잡고 가는 겁니다. 하루 잘 생각하고 타이어 값도 한국보다 아주 비싸고, 그 다음에 유류비도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프로 선수들한테 돈도 내야 되고, 그런 트레이닝을 받는 것들을 과거에 좀 저도 취미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알게 되신 분이에요. 이분도 역시 초등학생 자제분을 한국 최초의 모터스포츠 선수로 이륜, 그러니까 바이크 모터스포츠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초등학생 자제를 훈련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국내 프로 선수들한테 당연히 교육을 시키고요. 지금 그 친구가 나이가 이제는 고등학생이 됐죠. 이제는 나이가 제일 어린 최연소 수상자의 경력을 지금 쌓아가고 있어요. 아마 어느 순간 TV에 나오겠죠. 이 친구는 한국 최고의 한국의 넘버원인 세계적 레벨이 된 모터바이크 레이서로 조만간 TV에 이제 나올, 그러니까 제2의 김연아 같은 케이스가 이제 돼서 한국의 국위선양을 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부모가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모님과 제가 이제 단독으로 만난 적이 꽤 많아서, 당시에는 제가 그 초창기에 그 아이, 어떻게 보면 소년이죠. 그 영상을 제가 또 촬영도 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프로덕션에서, 지금은 안 합니다. 그게 생각보다 많은 저희도 자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무료로 계속 이것을 다큐멘터리를 찍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촬영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관리해주는 거죠. 영상으로. 저는 이제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는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의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 정도의 교육비를 지금 쓰고 있으며 어느 정도 생각하시냐, 최후의 가격이, 그 최후까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줄 생각이냐, 부모로서 했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이 좀 많아요. 처음에 좀 많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몇 채가 있으니까 했더니 30채가 집이 있었대요. 집이 당시에 지금처럼 무슨 뭐 영 끌고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원래 부잣집 아들인 거죠, 이분도. 그래서 집이 30채 정도가 있는데 지금 1년에 한 채씩 팔고 있다. 집을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1년에 집 하나씩 팔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비현실적이지만 뭐 나름 이해도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지만 교육비가 1년에, 특히 이 모터스포츠 개념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선수가 되고 인류급이 되기 위해서도 돈이 들어가지만, 인류 선수가 되어서도 초인류가 되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그 시트 값이라 그러는데, 그 시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모든 팀들 다 자기가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우리가 TV에 하는 그런 화려한 내면과는 달리 뒤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이 모터스포츠 관련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만화도 굉장히 카페탄가? 보면 날 때부터 천재인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결국 현실에 맞부딪혀서 결국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에, 현실은 냉혹하죠. 결국 자본의 논리고, 돈이 많은 사람 중에서 천재가 나와야 되는 거지, 돈이 없는 사람이 천재가 나와봤자 의미 없다, 세상은. 그렇게 이미 세상이 바뀐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1년에 집 한 채씩 팔아가면서 아이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 바이크도 매년 계속 바꿔줘야 되고, 거기에 들어간 타이어 값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왜냐면 훈련을 하니까.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출전비, 출전할 때 또 팀 단위로 또 같이 움직여서 그 팀 단위 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다 지불이 돼야만 그 팀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바이크가 생각보다 돈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모터스포츠보다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자식에 대한 투자가. 제가 이런 스토리들을 아주 많이 알아요. 각계각층에 어떤 우리가 아는 특정한 누군가가 이름이 있게 나오기 위해서 엄청난
뒤에 부모들의 자원을 대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다음에도 항상 아이돌 스타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그 길거리 캐스팅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이미 어릴 때 4살 때부터 또는 3살 때부터 이미 연예인 학원에, 연예인 스쿨에 이미 부모들이, 그것도 재산이 좀 있는 부모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다 해요. 미국도. 뭐 우리나라 무슨 엘리트 아이돌처럼 한국만 그 엘리트 아이돌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이미 특히 연예계 쪽은 엘리트 아이돌로 들어간 지 꽤 오래됐고 그냥 길거리에서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의 엄청난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또 부모가 또 굉장히 잘나야 그 엄청난 좁은 스타의 길에 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죠. 스타의 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부모만 잘날 뿐만 아니라 매력도 있어야 돼요. 그 자체 사람의. 최근에 그 테넷인가요? 한국에서 개봉했던 테넷이라는 영화 있죠. 시간을 반대로 돌리는. 거기에 그 흑인 주인공이 나오죠. 흑인 주인공이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덴젤 워싱턴이라고, 또 흑인 배우 중에 또 뭐 우리 최근에는 이퀄라이저 시리즈, 또 그리고 과거에는 엄청난 대작들이 많잖아요. 덴젤 워싱턴, 데자뷰 뭐 이런 영화들 있죠. 그 아들입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이고 그런 대작의, 테넷 같은 대작의 주인공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친구가 또 잘났을, 아마 연기도 어마어마했겠지만 그런 후광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그것들이 시너지가 돼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보진 않잖아요. 그냥 저 배우가 뭐 못생겼네, 잘생겼네, 연기를 잘하네, 뭐 그런 것만 보지.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봉준호 감독도 그냥 길거리 태생이 아니에요. 집안 좋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어느 집 아들, 어느 집안 아들이에요. 다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 장 감독은 삼류 감독으로서 어떻게든 비비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뭐 어떡해요. 제 자식도 그렇게 투자를 못하죠. 제가 돈이 아주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무모하다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그런 연예계로 뛰어들게 되면 무모합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아픔, 시련밖에 없는 건데, 그것들을 부모들이 잘 몰라서 무작정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했을 때, 그 뭐 이제는 뭐 10만 분의 1, 뭐 1000만 분의 1의 확률로 누구나 스타가 되는 거지, 그 전에 이미 그런 과정들 전에 부모가 해줘야 될 일이 너무 많은 시스템이 돼버렸다. 특히 재정적으로. 이것이 오늘 제가 할 얘기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한 거를 알아야 그만큼 시련이 닥쳐도 자식이 그걸 한다고 했을 때 부모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왜냐면 자식이 부모를 원망할 수가 있으니까. 사회에 계속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도 저희 부모를 굉장히 많이 원망했어요. 초창기에. 저희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런, 왜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 안 돼서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고생을 시키나. 저도 원망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사회가 그렇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뭐 희망을 잃지 말자 뭐 이런 그런 그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희망을 놓을 건 빨리 놓고 집중하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집중을 해야지, 자꾸 희망만 갖고 살다가는 사회에서 진짜 적응 못하고 난감한 포지션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모의 성견지명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는 교육. 네, 오늘 장 감독의 순수하지 못한 이야기,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